더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하다 보니까 야수의 심장을 갖고 올인을 하는 그런 베팅을 하는 움직임을 갖는 시장이 바로 이곳에서 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인데요. 하지만 요즘 가상화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다 싶겠지만 매우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담대한 꿈을 가지고 야수의 심장으로 도전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8천억 달러로 뚝 떨어져 있고요. 석 달 만에 최저치 보이고 있습니다.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누군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2분의 1마디에 이래서 좌지우지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부터 비트코인까지 요즘 어떤 움직임 보여가고 있는 건지 먼저 조은정보위원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이 인물 일론 머스크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저기 앵커님 우주 항공 그 테마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뭐 글로벌 탑 아닙니까? 예, 스페이스X. 그러니까 미래 그 첨단 과학에서는 탑픽인데 저는 뭐 요즘 좀 이분한테 약간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막강한 인플루언서가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이분 그 한마디에 뭐 주가가 참 주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춤을 추고 있는데 자 일단 그 근황을 말씀드리면요. 앨런 머스크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폭락과 또 폭등은 좀 아니고 또 요즘 약간 약발이 좀 이렇게 맥히지 않는 그런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분에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32%나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 가상화폐도 도미노 현상으로 또 이제 하락을 했죠. 또 앨런 머스크 이렇게 한마디에 비트코인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가 살 때 비트코인 뭐 결제를 뭐 허용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오락가락하죠. 근데 또 그때 올랐다가 또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주가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또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상승했고 또 16일에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처분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트윗글을 이렇게 올리니까 또 폭락했어요. 그래서 또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 멘트 상승하고 이분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오르내림을 하는 것이 상당히 뭐 사상 누각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떤 이런 현상입니다. 또 아까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또 재밌는 그림 있잖아요. 아시죠? 강아지 그림 나와서 이렇게 앨런 머스크 딱 이렇게 네. 만드는 거. 또 그거 나오니까 한번 또 도지코인도 싹 올랐다가 맞아요. 도지코인 같은 건 개발자로 또 뭐지? 이렇게 오르는 게 그렇게 정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춤을 췄단 말이에요. 다 이제 이런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탑픽이라 볼 수 있는데 또 이것까지 뭐 동조가 됩니다. 물론 좀 최근에 IT 이런 첨단 산업 이렇게 IT 관련 종목들에 내려서 그 영향도 있지만은 역시 그것도 보면은 비트코인과 함께 등락을 또 거듭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날 대비 지금 테슬라 같은 거 한 2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55조 900달러까지 갔었죠. 그 고점 대비는 한 36% 하락했다. 뭐 이렇게 좀 비트코인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요동쳤던 가상화폐 시장. 그런데 이렇게 영향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그만큼 내실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까지 좀 잘 들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보면서 최명석 위원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실 도지코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 강아지 보이실까요? 이 눈빛이 저는 지금 좀 슬퍼 보이기는 하는데 뭐 1,000원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얼마부터 시작했던 코인이었죠? 이번에 그 도지코인이 3원부터 시작해서 약 850원대까지 가서 뭐 거의 시중에서 뭐 10,000% 상승했다 해서 뭐 시중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3원에서 800원까지 갔고 요즘 뭐 600원대까지 또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500만 원짜리가 2년 전에 500만 원 선까지 갔는데 이번에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6배 이제 1600%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참 어마어마했는데 테슬라 그 머스크 회장의 말에 따라서 5천만 원대로 또 하락했죠. 그래서 4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 가상화폐
목표는 참 뭐랄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전에 500만 원짜리가 8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6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3원짜리가 850원 갔다가 다시 600원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가상 이제 화폐가 종잡을 수가 없죠. 또 이게 돈의 액수가 너무 컸다 줄었다 그게 테슬라 머스크 회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데 이게 과연 그 화폐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화폐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투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뭐 좋아하신 분은 가상화폐를 좋아하시고 또 거기 참여하신 분은 나름대로 철학이라든가 뭐 좋아하는 취미가 있겠지만 이 개인에 따라서 이게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 세계로 봤을 때 저는 그 화폐 값어치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돈의 형태는 있고 따라가니까 좀 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의 의견을 내려주셨습니다. 3원으로 시작을 해서 850원까지 갔다니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세를 확실히 보이긴 했네요. 그런데 사실 가상화폐라는 건 화폐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때마다 그 매수세가 쏠렸고 또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요즘은 그냥 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그냥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임강민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네, 누군가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가상화폐까지 한번 좀 좁혀보는 그런 시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투자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화폐량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보통 10년 주기 동안 10년 전보다 통화량이 2배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지금 100만 원의 가치는 5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10년 전에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10년 전 100만 원과 그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상화폐라는 이 시세가 언제 한 번 더 크게 움직였었냐? 18년도에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20년도 들어와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20년도라는 이 구간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 코로나가 어떤 역할을 한지 아십니까?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코로나는 디플레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의 역할은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코로나로 여러분들 경제 활동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돈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빠졌죠. 국제유가도 빠졌죠. 구리 가격도 빠졌죠. 부동산도 하락했죠. 그리고 실직자도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구간대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이라고 하는데 연준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시장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의 통화량을 공급할 때 연준이 항상 시장의 통화량을 공급할 때마다 했었던 행동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준비금을 반드시 마련했었고 하나는 지급준비금을 마련을 했었는데 이 초과준비금과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은행이 파산했었을 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행도 중앙은행의 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지급 준비율과 초과 준비금의 그 비율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뱅크런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2가지가 사용이 됐었는데 20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년도에 정말 많은 양의 통화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4.2% 이상 나오면서 연준이 생각했었던 2% 인플레이션 비율을 훨씬 더 초과하는 수준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죠. 자, 근데 이 통화량이 어디로 갔냐? 이 유동성, 이 초과 준비금과 지급 준비율을 폐지시킴으로써 사실 시장에 더 많은 통화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을 하게 되면 가상화폐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시장에 초과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가상화폐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요. 자, 상대적으로 다른 물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가상화폐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
자,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를 빌미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했고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보다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했습니다. 자, 연준의 목표는 제가 시장에 통화량을 푸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의 경제적 수단의 목표는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 물가를 낮춘 상황 속에서 연준의 목표였던 통화량이 풀렸죠. 그러면 가상화폐 역할은 끝이 난 겁니다. 자, 제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화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환율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자, 이게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자, 환율은 항상 기축국,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용과 관련해 있습니다. 금리. 자, 세 번째는 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 순환 과정. 그리고 부채가 한계치에 도달했었을 때 항상 경제는 구조조정을 겪었는데요. 가상화폐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통화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 연준에서 목표했었던 통화량을 다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상화폐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목적을 이제는 잃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는 가상화폐가 꺾이면서 가상화폐가 흡수했었던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시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상품 쪽에 있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품화가 된 건데, 근데 이게 좀 승인이 연기됐다라고 합니다. 이 이슈까지 저희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이게 연기를 됐다라고 하니까 뭐 이게 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캐나다에서는 승인이 된 바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가상화폐 이제 그걸 보는 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네.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면 나는 거 그것도 네. 또 어떤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하나의 조류 트렌드다. 네. 두 번째는 그 트렌드에 따라서 그만한 그 밸류션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 가상이라는 자체가 뭐죠? 픽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픽션은 항상 허구거든요. 허구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확 달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 투기냐 투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투기가 버블을 만들었던 게 이탈리아 그 튜유립 네덜란드 튜유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디지털 뭐 이렇게 튜유립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한 꼭지 거기에서 통용 가치가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세계 전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의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그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게 프리메이슨 집단,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들이에요. 그래서 뭐 FOMC 위원들이가 다 그런 쪽인데 그들은 이미 근본의 화폐 제도를 가지고 세계를 주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이제 뭐 중국 같은 거 하는데 그만큼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하는 게 바로 중국에서 한 60% 정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그럼 ETF를 가지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 캐나다도 하고 미국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하면 ETF 굉장히 연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납득이 될 텐데요. 뭐냐면은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됐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보세요. 앨런 머스크 한마디에 춤을 춘다는 그 자체가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ETF 상품화되면 투기장화돼서 그렇게 않을 겁니다. 시세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요즘 뭐 오늘 아까 제가 이게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또 오르고 막 내리고 막 그러던데 그건 진짜 저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뭐 못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커서 잘못하면 크게 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그걸 도입을 할까? 물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또는 뭐 또 투자자 보호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 시스템이 부족하다. 여러 기타 등등을 미뤄봐서 이건 도입하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좀 눈여겨봐졌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힘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품화에 대한 연기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최명성 위원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방금 이제 조은정 위원님께서 정말 그 박학다식하게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편합니다. 이 앞에서 너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네, 다 자세하게 해줘서 너무 편하고 저는 중간에서 이제 잠깐 멘트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2021년 6월 17일 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이게 ETF에 대해서 승인이냐 또는 비승인이냐 이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날짜를 지정했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 허가 등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저도 이제 연기되리라 봅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어디 뭐 미국 정부 기관도 아니고 뭐 국내 한국 정부 기관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뭐 정부 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어디 그 자동차 회사 회장 한마디에 이게 40% 뛰었다 내렸다 뭐 한 달에 몇 번씩 바뀌잖아요. 이건 돈이라고 전혀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화폐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다 이제 가상일 뿐입니다. 논픽션.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미국에서도 이제 SEC에서도 고객들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는 연기될 수 있거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임강빈 위원과도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네. 비트코인 ETF 상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상품이 ETF가 출시가 되든 안 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시장도 ETF가 있습니다. ETF가 무엇이냐면 네, 어떤 펀드예요. 펀드. 지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추정하는 펀드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운용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액티브 운용 전략이 있고 하나는 패시브 운용 전략이 있는데 자, 액티브 같은 경우는 추정 지수 대비 초과된 수익률을 얻기 위함이고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 추정 지수 수준으로 수익률을 얻기 위함인데 말 그대로 비트코인 ETF가 형성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 시세를 따라서 이것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제 시세로서의 역할을 다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ETF가 형성이 된다 한들 기관 투자자들이 이곳에 비중을 초과해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결국엔 우리의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쪽 우리 증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가상화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방 반응도 보면요. 나도 하고 싶어진다라시는 분도 있지만 나랑은 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나눠서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예. 두 국적으로 볼까요? 예. 첫째는 가상화폐로 들어가서요. 이 가상화폐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냐 아니면 투기냐 먼저 그것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중국 속담이 말이에요. 신령도 노름판에 3일 붙어 있으면 돈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열풍이 불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거 뭐 그냥 집도 못 살게 뭐 동아줄이 단절 끊어졌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내 정상적인 이렇게 뭐 샐러리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고 그제 또 안 좋은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저는 자체는 투기라고 봅니다. 제가 주식 이 전문가로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문과 무를 겸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문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펀더멘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면은 무게중심이고 그 위에 무는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비트코인 조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믿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믿을 게 없고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게 차트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 차트는 얼마나 속임수를 하고요. 차트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토인배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레귤러하게 꼭 되풀이 됩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또 앨런 머스크처럼 그 한마디에 춤을 춘다. 이 자체가 사승누각이요 투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또는 뭐 가상화폐를 관심에 두시는 분들은 저도 해봤자 밤잠 못 자고요. 그닥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또 주식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게 뭐죠? 펀더멘털에 있으면
이렇게 좀 속임수가 있고 차트자들은 결국 펀더멘털을 수렴하니까 차라리 아까 인과관계도 얘기했지만 주식 쪽에 눈을 돌리는 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식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관련주가 뭐 없을까? 저는 한 종목 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가 좋은 차라리 비트코인보다는 여러분들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그 노름판에서 돈 버는 게 누구죠? 그 노름판을 안 친 사람, 고리 뜯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거예요. 그와 관련된 그런 종목 바로 에이틴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사실 이게 그때 제가 황미께 포착해서 두 번에서 상한가, 또 어제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서서히 차라리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만약에 두 넘어가 상장되면 여기서 평가 차이는 7천억이 되는데 6, 7천억.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죠.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선을 우리 종목,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보자라고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팁들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최명성 위원님께서도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팁 좀 주세요. 예. 저도 이제 여기 이제 가상화폐 소유자와 또 이제 미소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든 뭐든 이제 수익 났을 때 챙겨야 그게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시면 축하드리는데요. 일단 절반 이상 챙겨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뭐 10배 갈지 100배 갈지 아니면 또 이렇게 깡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익 났을 때 절반 이상 챙기고요. 가상화폐는 솔직히 투자가 아닌 투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만 대응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신문이라든가 TV, 뭐 인터넷을 많이 봅니다만은 영국의 가상화폐 투자회사 사장이 나와서 CEO가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투기 자본이 심하기 때문에 큰 돈으로 하지 말고 소액으로만 하라. 소액.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 다른 데 투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회사 사장이 나와서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심하니까 소액으로만 하라. 그게 정답 아닐까요? 그래서 좀 이제 가상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수익 나신 분은 절반 이상 챙기고 큰 액수를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을지 임강민 위원님 좀 네. 알려주시죠. 제가 코로나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역할을 했고 초과된 유동성은 가상화폐가 빨아들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상화폐가 이제 목적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목적을 다 하게 되면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5월 달은 거시경제로 봤었을 때 환율이 변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항상 경제 환율의 핵은 미국의 달러입니다. 자, 미국의 달러 지수를 두고 상대적 가치가 바로 개별국 통화의 가치로 이어지는데, 자, 미국의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달러로 간다. 자, 달러 인덱스 90포인트를 깨게 되면 환율이 변한다는 말씀드렸는데, 보기 좋게 지금 오늘 9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월 달에 환율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가 적중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약달러 구간대에서 항상 성장했었던 업종이 있습니다. 원자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재는 물가, 상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졌었을 때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 이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강, 구리, 그리고 국제유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고,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제가 통화 점유율이 굉장히 국제유가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된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 이 국제유가, 기름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통화 점유율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원자재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OCI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또한 이 구간대에서 항상 성장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라볼 만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선택할 바에는 현대와 기아를 선택하라는 말씀드렸죠. 자, 과거 2008년 리먼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 이 구간대에서, 자, 그때도 약달러였고요.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삼성전자 2배 갈 때 현대차, 기아차 5배 갔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20배씩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변화된 트렌드를 읽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목적성이 이제 소멸시효를 다 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얻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내일은 사실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목요일이면 다시 우리는 장에서 또 승부를 벌이게 될 텐데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내일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협력 부분, 백신 스와프 이쪽으로 있어서 굉장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라는 점. 여러분 휴일 사이에 좀 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부품에 있어서의 수급난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공장 가동을 중단해 이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20일에도요, 울산 세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 하면 대표 게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니지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좀 하드코어 게임이다 보니까 유저층이 단단해서 린저씨라는 별명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고객층, 다양한 이용자 확대를 넓히기 위해서 가벼운 게임이죠. 트릭스터 M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얼마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20일에 출시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자, 샘시 NS 2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전자부품 제조 업체고요. 반도체, 프로브카드용, 다층 세라믹 기판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목요일장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따끈따끈한 종목들 들고 돌아옵니다.